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한창 동시효과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상당히 모습이 괜찮았습니다. 2010포인트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지수 마감을 기대하겠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늘 좀 소폭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잠시 후에 마감 지수와 함께 여러분께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여러분께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박미라 앵커로부터 오늘 자세한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월요일장 우리 장이 마감됐습니다. 투신권의 대량 매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2000선을 지켜냈는데요. 종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4포인트 상승한 2008포인트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오늘 시초가는 2011포인트였죠.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며 2010선 중반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관망하던 기관 쪽에서 매도폭을 키우면서 결국 코스피 지수는 상승폭을 줄이며 오늘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 17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을 강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사줬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3,900억 이상 매수세를 보였고 오늘 개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기관 투신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8거래째 지속되면서 지수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 여파를 공세받으면서 하루 종일 파란불이 들어왔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종가는 4포인트 하락한 526선에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 528포인트로 하락 출발한 이후 하루 종일 약보합권 움직임이 지속됐습니다. 520선 중후반의 흐름이 지속됐는데요. 수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외국인과 개인 쪽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11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 쪽에서 117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 종목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동차주 3인방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가 이어서 2%대 강하게 올랐고요. 삼성전자도 1% 오르면서 오늘 종가는 142만 원 기록했습니다. 현대포스코 또한 약 강보합에 마감하면서 0.7% 올랐고요. SK하이닉스 또한 디램 가격이 오를 거란 전망에 2.5% 급등하면서 오늘 종가는 29,750원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한지주가 1.27% 오르면서 오늘 종가는 44,000원 기록했고요. LG화학도 3% 급등하면서 오늘 종가는 31만 1,500원이었습니다. 삼성생명도 강보합, 현대중공업이 4% 급등하면서 오늘 종가는 25만 6,500원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5% 지금 급락으로 마감을 지었죠.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은 많이 줄였습니다. 자, 파라다이스가 3거래일째 나흘 만에 순고리가 나왔죠. 오늘 딱 보합권에 마감을 지었고요. CJ 오쇼핑 3거래일째 하락하면서 오늘 종가는 32만 5,800원 기록하면서 1.57% 하락했습니다. GS 홈쇼핑 또한 약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CJ E&M이 약 보합에 마감한 가운데 SK 브로드밴드가 2.4% 하락하면서 오늘 종가는 4,750원이었고요. 파트론이 6% 급등하면서 17,550원의 종가를 기록한 가운데 성광밴드도 0.49% 상승했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 이후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지속됐습니다. 오늘 종가는 4원 8전 하락한 1,082원 20전에 마감됐는데요. 서머스 사태 소식과 지표 부진에 따른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1,080원 초반까지 밀렸지만 외환 당국의 개입과 FOMC를 앞둔 상황에서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주였는데요. 자동차 주에 대한 외국인의 비중이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가 오늘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쓰기도 했죠. 현대차가 2.8% 오르면서 오늘 종가는 25만 5,500원이었고요. 기아차가 2.8% 오르며 오늘 종가는 6만 8,900원, 넥센타이어가 0.6% 강보합, 세종공업도 1.1% 오르면서 오늘 종가는 17,200원 기록했습니다. 조선주 또한 동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조선의 연간 수주 목표를 달성한 데다 선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현대중공업 4% 급등하면서 오늘 종가는 25만 6,500원이었고요. 삼성중공업이 3% 급등한 가운데 현대미포조선과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 모두 2% 급등하면서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철강주 또한 오늘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네, 포스코가 오늘 장에서 0.7%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현대제철, 고로 3기가 가동되면서 경기 회복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5% 급등하면서 오늘 종가는 84,000원 기록했습니다. 현대하이스코어가 4.5% 급등했고요. 동국제강도 6% 급등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관련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 종목이 급락세가 연출됐는데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다음 달 재보궐선거에 불참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관련주가 급락했습니다. 먼저 선인전자와 다물 멀티미디어, 링네트가 모두 두 자릿수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안랩도 7%, 우성사료도 7% 이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인데요. 오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보도로 하한가 출발했던 셀트리온이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낙폭을 줄였는데요. 오늘 종가는 6% 하락한 47,400원 기록했습니다. 오늘 개장과 함께 하한가였죠. 하지만 서정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낙폭을 줄이며 오늘 종가를 마감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태웅 살펴보겠습니다. 태웅이 미국과 중국의 석탄 발전소 규제가 강화될 거란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석탄 발전보다 풍력 발전이 더욱 성장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죠. 52주 신고가 장중에 갈아치기로 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3.7% 급등한 27,850원의 오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끝으로 대림산업 주가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종가는 2% 상승하면서 10만 원대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대림산업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종목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의 수급 등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석 앞두고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는데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자, 오늘장 수급과 업종별 특징부터 정리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 오늘 상쾌하게 출발했습니다. 상쾌하게 출발하면서 상승권의 움직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어느 정도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도 나왔지만 그래도 종가는 0.96% 상승한 2013.37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 좀 더 긍정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와는 반대로 코스닥이 수급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만큼 추석 리스크 자체가 오늘까지도 발생하는 코스닥이 아니었나.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0.88%가 하락하게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죠. 같이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또 좋은 위치에 올려다 놓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어제 전일이죠. 금요일 날 수급 자체 그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이었다.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태고요. 이런 수급 자체를 어느 정도는 전망을 해보겠고 거기에 대해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5일선이 좀 더 올라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로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는 손바뀜 물량이 꾸준히 제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치가 상당히 좋죠. 위치가 좋기 때문에 내일 한 2010에서 2012포인트 사이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수급이 유지가 된다면 좀 더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더 풍성한 한가위의 뒷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수급 똑같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오늘 시장의 모습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투신권의 매도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기금 또한 계속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물량 자체가 지금은 외국인과 다시 한번 연기금으로 옮겨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국가 지자체에서도 꾸준히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이 매수세 자체는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폭의 매수세지만 어차피 주가를 올리는 것은 소폭이나 아니면 대량의 매수세나 상관없이 적극적인 매수세만이 주가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 지자체의 이런 적은 매수세 속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매수세를 뜻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유추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의 경우 어느 정도 외국인의 매수세는 들어왔지만 기관과 개인의 양매도세가 실현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똑같이 투신권의 매도세가 줄을 이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뭐 포인트적으로 한번 집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외국인의 매수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화학, 금융업종에 대한 매수세겠죠. 그러니까 전기전자, 운수장비, 기본적인 틀, 두 마청을 맞춰서 가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종목들이 예전에 이런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상향평준화가 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전체적인 시장이 오르는 분위기라고 우리가 좀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투신권의 매도세가 이루어지면서 이 물량은 다시 한 번 더 손바뀜하는 물량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이 오늘 의미 있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IT 종목군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도주 패턴을 보였던 IT 종목군, 그리고 뭐 파트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종목군들이 뭐 대덕 GDS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만큼 IT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부터 작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오늘의 상승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던 특징적인 종목들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세 가지 좀 뽑아봤는데요. 대한항공, 그리고 현대아이스코, SK하이닉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SK하이닉스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저번 주에 주식 승천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고, 이 종목은 간다.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랐고 지금 현재 분위기상 저평가 구간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또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오늘 상승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던 이 121선 자체를 못 뚫다 보니까 오늘 갭 상승을 했거든요. 갭 상승을 했다는 것은 이 가격대 자체는 상당한 지지 구간으로 다시 한 번 더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오를지 안 오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기를 지지받고 난 다음에는 좀 더 강한 상승세를 동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분에 대한 어느 정도 반영 구간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과점 형성, 글로벌적인 과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호조세가 좀 더 이어갈 것이라고 좀 보고요. 3분기의 실적은 좀 더 긍정적이지 않겠나, 그런 제 생각과 좀 더 더불어 목표가는 31,000원까지 홀딩하시는 전략 제시해드리겠고, 다음 종목으로 대한항공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한항공이 오늘 분할했죠. 분할 재상장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첫날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기존의 항공 운송 사업을 대한항공이 담당을 하고 한진칼이 지주사 역할을 한다. 그런 뉴스였죠. 그래서 한진칼도 오늘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고, 지금 대한항공 또한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진칼은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대한항공 여전히 좋습니다. 이런 상승세를 가장 큰 도우미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아시아나항공이었겠죠.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이 상장되기 전에 주가가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을 좀 했었죠. 그 자리를 보시면 크게 뽑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급락 후에 첫 양봉의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패턴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 상장 자체는 상장의 의미가 있었고, 유럽 경기 회복 그리고 화물 부분의 물량 증가는 호재로 좀 더 작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지지점이었던 이 가격대를 지금은 지지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35,000원대 지지를 한번 보는 전략,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대아이스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아이스코가 왜 이렇게 오를까? 왜 이렇게 잘 오를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현대하이스코도 오른다. 그렇게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설비 증설 효과도 물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 강판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많이 팔리면 그만큼 자동차 강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철강 금속 업종 중에 가장 재빠른 상승을 좀 더 보이는 게 현대아이스코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차적으로 한번 올랐고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급하게 따라잡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불안한 상승이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급등 패턴으로 갈 때는 5일선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10일선까지 같이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수급 자체가 한 가지 수급이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수급이 조금 섞여 있는 단계라고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이 주포 속에 거기에 기관이 조금 거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럴 경우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큰 매도세를 보이면 주가가 상당히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는 좀 이어지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대안으로 마련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이런 종목은 급하게 추격 매수 그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기는 상당히 까다롭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려면 그때는 48,000원대를 한번 돌파하는 걸 보고 우리가 추가적인 재매수 구간으로 삼으시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위클리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굵직한 글로벌 이슈들은 물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일정 어떤 것들인지 또 코스피 예상 밴드 어느 정도 높이로 잡고 계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 지금 이제 원고를 보내놓은 상태에서 지금 방향들이 좀 흔들렸던 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침에 갑자기 발표된 내용이 뭐냐면 결국 이제 서머스 재무장관이 이제 FRB 차기 의장으로 거의 확정적이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오히려 지수를 이제 서머스 효과는 오히려 지수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컸는데 오히려 이제 서머스가 이제 사퇴를 하면서 이게 반대쪽으로 돌아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이게 지금 증시에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좀 작용을 했었죠. 그럼에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밴드가 좀 바뀌어버린 상황을 일단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어차피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7일, 18일 날 미국 FOMC 회의 결과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주식시장에 녹아서 지수 반등을 어느 정도 이끌었다라고 일단 본다면 결국 이제 FOMC 효과가 결국 이제 지수의 긍정적인 요소이기보다는 결국은 중립 내지 부정적 효과를 좀 발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고요. 시리아 공습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시각이 어느 쪽이냐, 뭐를 좀 바라봐야 되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버냉키발 쇼크 이전의 금리 수준이 1.3%대 정도였다면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2.7%, 2.8%대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요소를 일단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는 하고 있다라고 보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게 실질적인 매수가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매수이고요. 지금까지는 선물과 연계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켜서 결국 일정 부분의 어떤 지수 방어를 좀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4,300억 순매수를 보이긴 했지만 결국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 매수에 의존하는 부분. 거기다가 지금까지는 선물 매수 기조를 유지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 선물 매도 규모를 1,200개 정도로 지금 보였다는 거.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81원. 그렇다면 여기서는 환율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환율이 반등을 한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환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환율이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선 근처로 간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투입된 자금들이 지금 현재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부담 요소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기대하는 건 내일 미니 경제 활성화 대책이 정부에서 좀 발표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한 5조 원 안팎의 미니 성장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여기서 발표되는 어떤 내용들이 전체적인 향후 신정부의 어떤 경제 성장과 맞물리는 어떤 중간 단계 정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석 연휴 기간들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은 좀 부담 요소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 당초의 밴드를 갖다가 어느 정도로 좀 설정을 했냐면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 힘들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는데 오늘은 의외의 변수가 좀 작용을 하면서 지금 2,010포인트 정도가 왔고 그리고 2,013포인트 정도에서 종가를 마감했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 역시 오전장에 강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수의 방향은 오후장부터는 좀 관망 분위기로 좀 돌아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지수의 밴드는 2020 정도를 상단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은 내일 하루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에 1980까지 내려간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하단을 지금 잡는 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내일 상단이 아마 2020 정도에 상승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이제 코스닥 지수 밴드도 설정하는데 좀 약간 문제가 좀 생긴 게요. 아침에 이제 셀트리온이 주가 조작 가능성이 이제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 아침부터 셀트리온이 전체적인 지수의 방향을 틀어놨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데 좀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 밴드는 내일 저점이 어느 쪽이냐를 좀 찾아내는 게 좀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하단 밴드는 520포인트 정도로 하단 밴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오늘도 물론 힘있게 좀 상승을 잘 해줬고요. 자, 그럼에도 2000선 돌파에 따른 심적 부담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도 그런 점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자, 2000선 공방 언제까지 지속될 거로 보시고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지 들려주십시오. 예. 일단 외국인들이 좀 사고는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거에 거의 클라이막스는 9월 10일 날 장 막판에 동시호가에 3천억 정도를 들어오면서 동시호가에 13포인트 정도 플러스 낸 상태를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대형주의 힘은 선물 옵션 만기 이후부터 좀 약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예상 외의 변수가 좀 작용을 하면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반등 국면을 좀 보여줬다고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너스 구간 정도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분명한 것은 양쪽 하나 규모 축소에 대한 부분은 100억에서 150억 불 정도. 그리고 여기 앞부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결국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사는 주체는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고 매수의 규모나 질이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초대형주 중심의 장세에서 지금은 어떤 부분에 좀 맥을 좀 같이 하냐면 결국 이제 오늘 자동차를 제한 나머지 쪽의 상승들, 결국 설경주도 자동차하고 맞물려서 올라온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쪽이 이제 조선, 그리고 화학, 그리고 이제 건설까지 지금 포함이 되는데, 결국 이쪽의 공통점은 결국 뭐냐면, 지금 지수 관리 쪽 측면보다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초대형주 어떤 수익률 게임에서 소외됐던 기관들의 어떤, 틈새 공략 쪽의 어떤 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외국인의 힘이 가세되고, 거기다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좀 작용을 해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앞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와 규모는 질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외국인들은 아마도 선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수급 변화가 좀 예상되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바로 나타나지 않을 걸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2000선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강하게 매수하리라고 지금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점차적으로 매수 규모 축소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거고요. 나머지 주체들, 연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쪽에서는 매수 여력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2천 정도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힘은 좀 빠져서 점차적으로 약화되는 그런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쪽에서 초대형주 쪽에 대한 비중은 전반적으로 축소해가는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는 좀 나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아무래도 양적 완화 축소 여부 등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규모 또 시기 언제쯤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들려주십시오. 이제 이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러니까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특별하게 언급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100억에서 150억 불 정도, 그리고 시기는 아마도 9월 달이 한 60% 이상의 확률을 갖고 있다. 이 정도가 맞을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규모나 시기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 쓰기보다는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 1.3%짜리 금리가 결국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만기 금리가 결국 이제 이 부분이 버냉키 바이오 쇼크를 통해서 금리가 이제 2.2%대 후반대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한다면 이것이 시기나 규모가 결정이 된다면 금리는 하향 안정화돼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금리가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치고 나가는 현상들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시장에 상당한 부담 요소가 좀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양쪽 완화 축소 여부에 대한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지수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들의 어떤 변화들을 좀 잘 체크해야 된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지수가 반등한 것은 이 부분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녹아갖고 장이 좋아져서 경기 지표 때문에 많이 좋아졌던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됐기 때문에 지수가 먼저 선반전해서 올라왔다고 한다면 짧은 조정 이후 재차 상승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금리의 방향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주목해 볼 만한 업종 또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 일단 뭐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든지 이번 주 장에 대한 방향은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지나가지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현장세는 분명하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보들의 반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소외주 중심의 반등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철강 화학 건설주들이 아마도 이쪽이 이제 반등이 좀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언급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힌트를 얻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유 없이 많이 빠진 종목들이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대형주의 순환 반등은 거의 나왔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표현이 바보들의 반란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들이 결국 중소형주 쪽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부정적인 효과 때문에 중소형주의 어떤 찬물을 끼얹었던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상승에서 중소형주의 상승 주도 종목은 예전에 강했던 종목이 다시 강해지는 패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강했던 게 엔터, 게임, 카지노, 바이오 이런 쪽에서 과거의 시세를 상당 부분 바닥에서 서너 배 정도 냈던 부분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 어떤 바닥권의 순환매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소형주 쪽에서 아니면 최근에 어떤 그 핵심 종목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오늘 이 부분도 역시 좀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풍력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던 부분들. 근데 오늘 이거를 이제 좀 헷갈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풍력 관련주가 올라온 건지 아니면 조선 기자재 쪽으로 올라온 건지. 근데 오늘 가장 강했던 종목은 동국 SNC라는 거죠. 동국 SNC는 조선 기자재 쪽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윈타워 쪽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풍력 관련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국 SNC와 태웅이 강했다는 것은 결국은 풍력 관련주로서의 상승을 좀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독일에서 이제 그레티 페러티라고 해갖고 화석 연료 발전 단가와 그리고 이제 그 태양광 발전 단가가 맞물리는 상태가 거의 도달했다.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 관련 쪽에서 OCI라든가 하나케미칼,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장 가동률 100%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앞으로 신재생 쪽 그리고 어떤 중소형주 쪽 신성장을 갖고 있는 이런 쪽의 부분들이 다시금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살짝 어떤 반응들을 좀 보였는데 2차 전지도 지금 동반 상승 쪽은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는 LG화학 쪽은 뭐 화학주로 맞물려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코스모화학 단독으로 좀 강하게 좀 움직였던 부분들에서 2차 전지 전체가 좀 빛나지는 않았지만은 결국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진다. 그러면 결국은 중소형주의 어떤 핵심은 신재생 쪽, 신성장 쪽 이런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의 어떤 부분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수급 기반이 형성되면서 어떤 새로운 중심축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관점으로 향후 중소형주의 장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용준 멘토와 함께한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젠플러스의 정재훈 멘토와 김선윤 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죠. 네, 정재훈 멘토께서는 연휴를 앞두고 차분한 시장, 중국 관련 수혜주 관심권에 두고 있고요. 현대위아를 꼽았습니다. 김선윤 대표는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자 중소형 실적주의 매수를 말씀하시고요. 미디어 플렉스를 중목으로 꼽았군요. 네, 먼저 정재훈 멘토의 주식을 살까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일단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17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코스피에 대한 등락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승 종목 373개, 하락 종목 444개가 있습니다.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상승을 했던 모습들이고요. 중소형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불어온 훈풍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시초가 상승 출발을 좀 했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어느 정도 체감은 그리 썩 좋지는 않은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반대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펀드 환매 물량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고점이 어디다라고 일단 예단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피로감이 쌓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예측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확인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전반적인 전반 산업 섹터들의 상승이 다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서는 따라 들어가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고 정권역에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주도 섹터라고 좀 불리고 있었던 IT 쪽이라든가 자동차, 조선 이런 쪽 섹터들이 최근에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시장 같은 경우라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선윤 대표님께 듣겠습니다. 네, FOMC가 있죠. 이번 주에 있습니다. 얼마나 조금 어떤 모습이 나올지 대충 이제 알고는 계실 겁니다. 자, 중요한 점은 이 서머스 사퇴권에 오늘 굉장히 시장이 이슈였는데요. 그래서 다라 옐렌이 확정됐다고 지금 판단이 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게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QE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옐렌은 약간 그래도 조금씩에 대해서 조금 약간 유럽과의 공조를 통해서 좀 장기적인 추세로 조금 이 QE에 대한 부분을 유지를 당장에 싹둑 잘라버리는 건 아니라 조금씩 단계적으로 크게 줄여주지 않는 게 아니고 조금씩 줄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 외인들이 좀 추가적인 상승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아 판단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환율 같은 경우가 1080원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은 외인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환율이 지속적으로 지금 7월부터 하락 추세를 보여준 이후부터 해서 외인들은 계속적인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조금 돼야 될까요? 만약에 이제 환율 자체가 다시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는 포인트들이 잡히게 될 경우에는요, 다시 1090원을 뚫고 1100원대로 향하게 될 경우에는 외인들은 더 이상 환착에 대한 재미가 없는 부분이 발생을 하죠. 그럼 또 한 번 외인들은 이제 매수가 아니라 매도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결론이 난 부분, 거의 확정이 된 상태이죠. QE 축소에 대한,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 자체는 이제 서머스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작용한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시장은 크게 반등을 줄 것이냐. 또 이제 그렇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외인들의 매수 흐름은 조금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의 매수 동참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기관들 지금 얼마나 팔고 있습니까? 꾸준하게 지금 9월 5일부터 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도가 나가주고 있고요. 그 중심에 투신권의 매도가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갑니다. 자, 펀드 환매 물량. 역시나 펀드 환매에 대한 기준선은 1950부터 2000포인트 선, 특히나 2000이 넘어갈 때 강한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게 포착이 됩니다. 이 부분 자체가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좀 매수 기조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또 운용사 같은 경우에도 크게 대형주 쪽의 매수보다는 그래도 중소형주 쪽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좀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이번에 양적완화 축소가 결정이 난 이후부터 해서는 투신권의 장이 만약에 빠지지 않을 경우에는 투신권 펀더의 물량이 좀 제한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따라서 조금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서도
외인들의 매도 물량을 다시 한번 기관들이 좀 받아주면서 또 한 번의 이게 장이 계속적으로 2,000포인트 초반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수급 상황은 긍정적인 부정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풀리지 않는, 매듭이 약간 덜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에 조금은 대응보다는요, FOMC 결과 확인한 이후에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씩이나 유지가 되면서 팔지 않아주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 유지되는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대응하는 게 낫고, 그게 아니시라면 좀 부담된다 하신다면은 코스닥 쪽에서 조금 중소형주 쪽으로 해서 먼저 이제 자동차 부품주도 잘 갔고요. 조선주 부품주들도 잘 움직여줬고, 이제 IT 부품주들이 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몇 가지 종목들 잘 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관련주 종목으로 해서 3분기 실적 좋은 종목들로 들어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FOMC 회의 결과 조금 확인하고 추석 잘 쉬시면서 확인하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관련 수혜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네요. 예, 일단 중국에 대한 경기 지표가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들이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따라가기 부담스러울 정도의 상승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도 뭐 오로라라든가 두산인프라코어 상당히 좀 탄력적인 그런 상승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 내 순환매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대형 섹터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업종 내 순환매가 좀 나오게 된다면 금일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니까 어느 정도 키높이를 좀 맞춰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조선 이런 종목군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업종 내로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종목 크기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이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가게 된다면 이제 3분기 실적 얘기가 솔솔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 9월 하순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하는 흐름들이 다소 좀 까다롭게 움직이는, 즉 대형 섹터들만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형 종목군들을 매수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구간들이고, 시장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바심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일단은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회복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3분기 때 실적이 나와주는가, 그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충분히 저점을 다지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승했던 그 모습보다 추가적인 그 이상의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소형 실적주 매수를 말씀하시는 김선윤 대표님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네, 역시나 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특히 선물 쪽에 외인의 매도세에 좀 잡히는 모습도 좀 보니까 확실하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외인들의 이제 코스닥의 최근의 매수세 자체도 조금씩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사야 될 종목들, 가장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업종들을 찾자면은 역시나 중소형주 쪽에서, 코스닥 쪽에서 IT 부품주들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도 크게 재미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좀 운용사 쪽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중소형 중이 많고요. 이렇게 코스피 쪽에서 많이 빠져나간 기관들의 자금 자체가 아직 그 어디에도 확실하게 매수세가 보여주진 않거든요. 그럼 확실하게 좀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더 위로 상승해 버릴 경우에는 기관들은 아이고 놓쳤구나 해서 따라갈지언정 오히려 코스닥 쪽에 아예 코스피 키 맞추기가 가능한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코스닥 쪽에서 3분기 실적이 좋은 IT 관련주들로서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보실 분들이라면은 어찌 보면 이제 추석 시즌 맞이해서 3분기에 대한 호재가 만발한 종목들을 가지고서 매수하시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 기관들의 매수 포지션이 아니고 최근들의 수급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또 주가 추이를 살펴보자면요. 이미 먼저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가 작은 종목들도 같이 좀 튀었던 격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조선주 작은 종목들이 한번 또 튀어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부품주가 이제 순서가 되지 않나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확실하게 지금 당장의 포인트보다는 코스닥 쪽이 지금 기관들의 매도가 굉장히 좀 진행 중인데 이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아마 코스닥 IT 종목들이 반등을 주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 포인트들과 같이 한번 기관들 매수가 들어올 때 확인하시고 따라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의 매수보다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기관들이 좀 매수가 코스닥 중심으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포인트 놓치지 마시라 좀 말씀드려보고요. 코스피 쪽에서도 지금 기관들의 매도세가 진행이 되지만서도 조금 매도 브레이크 잡으면서 아무래도 제 판단에는요. 코스피 쪽과 코스닥 쪽이 동일하게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 진행되지 않을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한 종목 좀 뽑아보자면요. 오늘 조금 반등을 좀 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반등을 바닥권 인식을 통한 오늘 6% 정도의 반등을 주고 있던 흐름이고 전반적으로 IT 부품주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애플 관련주로서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삼성이랑 같이 이제 매출처가 발생은 하지만서도 상당히 애플 관련된 인식이 생긴 건 사실인데 바닥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시 서서히 잡히고 있는 그 바닥을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에서 다시 휘어 올라가면서 그 박스권 라인을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39,000원대 위로 한 4만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포인트가 눈에 들어올 때 전반적으로 IT 관련주들 다 상승을 주고 있는 곳이 포착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서 꼭 좀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 나눠봐야죠. 자 먼저 현대위아에 대한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자동차 부품 섹터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위아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일단 조립형 반제품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산 설비가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고 증설을 해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해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가 뚜렷하게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부분들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공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설을 좀 마무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생산을 바로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3분기 때 바로 실적으로 좀 잡힐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엔진 법인에서는 약 10만 대가량, 그리고 등속 조인트 같은 경우는 40만 대가량 좀 증설을 해놓은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이 고스란히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현재 증설에 대한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장세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고스란히 그 물동량 부분들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연기금 쪽에서 약 8%가 넘는 비중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10% 룰이 해제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충분히 매기가 쏠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과거에 보시게 된다면은 파란색 선이 기관의 보유 수량이고요. 빨간색 선이 외국인의 보유 수량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그대로 좀 보유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주가도 어느 정도 박스권역에서 어느 정도 이제 돌파가 시도가 좀 나와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6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기관 쪽에서도 이제 매도의 물량은 점차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17만 4,500원에 종가가 형성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우선 17만 2천원부터 16만 5천원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을 넘어서 20만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5만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들어봤고요. 김소연 대표께서는 오늘 종목을 재추천하십니다. 미디어플렉스 AS와 함께 곁들여 드려야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수요일날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좀 다른 종목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미디어플렉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당연히 이제 영화 관련이겠죠. 이전에 이제 미스터고 같은 경우가 배급만 좀 했었는데요. 참패를 좀 거두면서 주가가
7월부터 8월 초까지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눈에 띄입니다. 지금 이제 개봉부터 해서 어제까지 해서 260만 명 정도가 이제 오늘 아마 낮까지 하면 돌파를 했을 겁니다. 260만 명 정도가 돌파를 한 상태이고요. 당연히 미디어플렉스를 왜 관상의 관객 수와 맞춰야 되냐면 지금 미디어플렉스는 관상에 직접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25%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객 수가 늘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예상치는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을 하지만서도 지금 이제 설국열차 같은 경우가 900만에 거의 마감을 한 상태거든요. 그 이상의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화 자체 지금 예매율 자체가 한 54% 정도가 됩니다. 최대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추석 같이 연휴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9월 안으로 한 600만 명 정도의 관객 수를 동원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꾸준하게 10월 정도까지 오픈을 해놓은 상태라면 1000만 명 이상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광해보다 사실상 첫날 기록은 그 2배 이상 깼던 그런 또 영화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가 지난 수요일날 나와서 목요일날 시초가 매수를 드렸는데요. 시초가가 좀 높게 잡히는 바람에 좀 비싸게 샀지만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4,900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판단이 되고 있고요. 추가 매수 사인을 제가 드릴 거고요. 목표가 자체는 조금 이제 높게 보겠습니다. 한 5,500원 정도에서 6,000원 정도 유지를 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경우에 그러니까 5,500원 돌파할 시점부터 해서는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면서 추가하면서 하셔도 괜찮겠다. 좀 비싸게 사실 경우에는 5,000원을 넘지 않는 가격 내에서 좀 매수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추석 끝난 이후에 관객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또 한번 미디어플렉스 놓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에 잘 좀 이용하시는 전략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AS를 이어가죠. 정재훈 멘토께서 역시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만도를 추천하셨는데 현재 수익이 벌써 4% 가까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은 뭐 만도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좀 유지해 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만도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경기 회복이 되면 꼭 그 중국 쪽에 수혜가 되느냐 이 부분들을 좀 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요. 유럽에 대한 수혜도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쪽에 진출해 놓은 그런 부분들, 그 땅덩이가 상당히 큰 부분들에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일단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꾸준하게 매수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기관 쪽에서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연기금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금일 같은 경우 다시 매수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20개월 선이 약 14만원대, 즉 저항대를 맞고서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어느 정도 하락폭, 즉 22만 6천원대에서 7만원대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통상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자리대가 약 15만원권역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를 하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꾸준하게 상승 추세가 유지하고 있는 만큼 보유해서 꾸준하게 추세를 타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AS까지 마쳤습니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선윤 그리고 정재훈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다이렉트 전략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월요일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지나고 나면은 이제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내일 증시도 잘 대응해야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